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고 붕괴 사고로 구조를 기다리던 작업자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은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밤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소방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구조 대상자가 구조 중 신정제거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오늘 새벽 5시 53분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은 작업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소방당국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한 40대 작업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발파트에 쉽게 무너지도록 구조물 일부를 잘라두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에 타워가 무너지면서 9명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사고 초기에 2명이 구조된 이후 1명이 숨졌고 현재 6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차 붕괴 우려가 있고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구조물을 손으로 제거하고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아직 구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투입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양쪽에 있는 보일러타워 2채가 구조작업 중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취약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보일러타워엔 와이어를 연결해 반대편 굴뚝에 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몰자 구조작업은 해가 뜨면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면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이 울산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주 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됐습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도 2, 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분야까지 한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국 막판 변수로 등장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지만 미국 내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인데다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요소입니다.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 탓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필리 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미 측의 요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가 이르면 이번 주엔 발표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일단 큰 틀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버거운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건조해달라고 타는 건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우리의 수요에 맞는 저렴한 잠수함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은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덕에 한국 등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패소를 하게 되면 플랜 B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재판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각국의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You have a lack of economic strength. That's national security also. But we have grea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ose tariffs. So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if we lost that ruling. 관세 덕에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직접 말했을 거라며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 believe that what he's done is well within the bounds, and so we'll see what the court does. And heaven forbid if it were reversed, because it would create chaos.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을 낸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1,000억에서 2,0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꼽고 있는 관세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관세 부과를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몸싸움과 SNS 조롱 논란까지 벌어지며 회의는 온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입틀막, 입을 틀어막는다고 받아쳤는데 이 말이 도화선이 돼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틀막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급기야 퇴장하다 돌아오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부딪히며 양측의 기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배치기는 소수당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민주당도 질세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맞받으며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질의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만 나오면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습니다.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의 권력이 민주당 원내대표보다 강하다는 주진우 의원의 SNS 글에 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막 가자는 거네.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애초 설명대로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수행하는 대신 대통령실 경내에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염두에 두라며 대기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가 끝내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며 여의도에 오진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충북 지역을 찾아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K바이오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에도 서울 상계동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과 국토부 차관 등 관련 공무원의 경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처음으로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7차 공판을 김건희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은 김씨 사건 7차 공판을 각각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당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김씨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공범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 씨가 같은 법원에 출석하지만 두 사람은 마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기지국 관리부실로 무단결제 사태를 초래한 KT가 지난해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된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더 확인한 뒤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 무단결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 건 KT가 지난해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 3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신고는커녕 감염 흔적까지 숨기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모두 43대의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가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KT가 보고한 규모일 뿐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통로로 쓰인 악성 코드 BPF 도어도 지난해 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결제의 원흉으로 지적된 소형 기지국 펨토셀에 대한 KT 관리는 더 부실했습니다. 전국 모든 KT 펨토셀의 인증서가 같은 데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설정돼 불법 펨토셀로 KT 내부망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통신사나 해외 IP로도 내부망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만든 불법 펨토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악성 코드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펨토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2차 사고로 화재까지 이어지며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청주 영덕고속도로 내서 2터널 근처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갓길에 멈춰있던 다른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2차 사고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갓길에 있는 차를 추돌 했고 급층적으로 옆에 가던 화물차를 1차로 가던 1톤 화물차를 또 옆에 충돌하면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지만 화물차 세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고속도로는 한때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을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합차와 부딪힌 뒤 가드레일을 넘어 휴게소 간판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충격에 발생한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20대 남성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선 SUV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30대 남성이 다리와 쇄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양대 노동조합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지금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은 현행 60세거든요, 정년이. 예. 그런데 이제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그 배경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이제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아, 예, 예. 그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노년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연령 계층별로 이제 취업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통계를 보면 그 연령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연령층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예. 63세가 아직은 이제 수령 기준인데,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소득 공백 때문에 퇴직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도 금방 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대 노총의 주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뒤쪽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당연히 기업들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노사 간의 쟁점이나 갈등이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핵심은 이제 65세까지 해서 소득 공백을 막자는 그런 취지는 노조 양대 노총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청년 고용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년층 60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요. 예. 근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뜯어보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층 일자리 수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정년 연장을 하는 거는, 그래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니거든요. 네.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청년층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구 구성을 보면 아버지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 이제 아들, 딸들이 청년층이거든요. 네. 근데 참 가구 내에서도 좀 고민인 겁니다. 아버지 소득을 줄일 거냐, 네. 아들 소득을 줄일 거냐, 딸 소득을 줄일 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소한 속도전에 나설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노동계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의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을 하면은 기업들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아직 여러 연구 결과들이 국책이든 민간에서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대로 만약에 65세를 연장을 하게 되면 한 30조 원 정도 기업들이 부담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을 한 90만 명을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를 신규 고용을 못 한다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요. 근데 그 이제 연구기관들이 국가 소속이냐, 그다음에 이제 노조와 관련된 소속이냐, 아니면은 이제 기업 관련된 연구기관의 결과가 천차만별일 거를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효과 그런 거는 분명히 보고서에 다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KDI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개선이 됐나 하기에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역시 청년층의 문제입니다. 우리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통계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떤 이유로? 그럼 실업률은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경제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많은데 월급은 작은, 근데 월급 괜찮고 좀 탄탄한 일자리가 없으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KDI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대의 그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 샘플을 잡는데 그 중에 이제 20대를 추려서 왜 일 안 하고 있냐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업률 통계에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하면 지금 실업률은 2%대가 아니고 3.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4%대 초반인데 워낙 그 나라는 고실업 국가고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한 3%, 그러니까 2%대면은 괜찮은데 3%대가 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업률은 3%대를 훨씬 넘는다는 게 KDI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밝힌 게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 쪽에서는 정년 연장은 좋은데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세대별로도 의견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난감한,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 외환위기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됐던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청년 고용이라든가 새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지속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정책 과제 첫 번째가 전부 일자리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AI로 바뀌었지만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는 경제 내에 어떤 새로운 산업의 붐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끝나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제조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용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그때 IT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에 대한 어떤 지금 정부의 어떤 신산업 육성 이런 게 좀 조속히 빨리 속도를 내면 좋겠고 결국은 모든 문제가 잠재 성장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련을 연장하고 청년층이 손해본다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를 옮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은 전체 파이를 빨리 키우는 방법, 예, 그게 근본적인 핵심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를 확 줄이겠다. 2018년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불만과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계 입장부터 좀 전해주시죠. 산업계는 그래도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크게 배출하는 부분은 발전, 우리 네. 발전소들 그리고 수송, 왔다 갔다 배든 뭐 비행기든 자동차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 부분이거든요. 산업 부분은 그래도 지금 발전소나 수송 쪽에 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공청안 내놓는 게 그나마 좀 적은데 네. 많이 줄여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작년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GDP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만 달러면 뭐 만 달러의 GDP를 모든 나라가 만들 때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원유 사용이.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무슨 뭐 전기 막 쓰고 뭐 석유 막 쓰고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중화공업 위주입니다. 예.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이 중화공업 비중이 높고 그렇다면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 합의에서 중화공업을 이제 없앤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 지금 정부가 3% 목표하고 있는데 3%가 문제가 아니고 뭐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예. 반면에 이제 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이제 보면은 최대 6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대비 2035년, 그러니까 원래는 2050년에 그거를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 목표가 감축 목표가 최대 60인데 지금 이건 국제 기준보다 너무 낮다. 예. 그리고 우리가 최소치를 이제 두 가지 안을 제기를 했는데 하나는 50에서 60. 그 정부가 또 2안으로 내는 게 53에서 60인데 보통 최대치보다는 우리가 최소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제 기준은 최소치가 한 61% 정도 됩니다. 예. 턱없이 낮으니까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감축이 어렵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기후 위기가 현실인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AI로의 전환 같은 것들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데에는 괜찮겠습니까? 지금 중화공업에는 사실 이제 전기전자 쪽은 중화공업을 안 치거든요. 예. 중화공업이라면 중후장대라서 뭐 배, 자동차, 그렇죠. 철강, 예. 석유화기인데 사실 그런 산업보다 지금 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예,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먹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게 경제 구조가 스마트하게 이제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발전하는데 결국은 이제 IT 쪽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가 심화되는데 가능하겠냐, 더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 저희들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겠다. 네. 신재생 발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은 좀 줄이고, 예. 그리고 뭐 일부 국가는 원전도 아예 줄이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에너지의 어떤 공급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은 태양력 발전만 보고 네.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화력 발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그 석탄하고 석유가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것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예. 기술적으로. 그 말은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과연 그 방법이 우리가 그걸 이제 에너지원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과연 AI 수요라든가 이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겠냐. 이것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원전 발전 비중은 그대로 둬요. 예. 지금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원전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원전은 그대로 두고 석탄 화력 쪽에서 감축되는 거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죠.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산업이 스마트화가 되고 IT 쪽에 발전이 되면 그리고 중화국이 없어지면 전력 수요가 쫀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예. 네. 실제로 지금도 상황이 그렇고요. 예, 산업이 더 이게 스마트화가 되고 IT가 되고 AI 쪽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전력 수요는 더 늘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게 양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계속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예, 그건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일 미국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뉴욕시 등에서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에서 10여 명의 한국계 인사가 주의회나 시 카운티 의회 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버지니아주 주의회 하원 제8지구 선거에서 아이린 신 의원, 뉴저지주 주하원 37선거구에서 엘렌박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리로 민주당 소속인 신 의원과 박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해온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명분인데 지난해 맺은 양측의 휴전 협정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사흘 전 국경 마을을 겨냥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폭격이 지나간 자리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انه يلتفتوا لهذا الموضوع، نحن بوضع كثير خطير جدا. اذا الامور رايحه لهون وكفي هيك معناتها على الدنيا السلام، ما بيعرف الواحد وين عواقبها بتروح هذه الامور.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시설에 대한 폭격에 앞서 미리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وديكورات للنجارين بدخل يعني الديكورات بالحديد وهذا صناعتنا نحن هيك وانا بيتي انضرب بهيدي الحرب وما جرى بعد ما رجعت على بيتي. 공습 직후 레바논 국경 지역에 진지를 구축한 이스라엘군은 추가 공격에 나설 태세입니다. Between Lebanon and Israel, we will not allow Hezbollah to rearm themselves, to recover, build back up its strength to threaten the state of Israel. 가자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고 있다며 공세를 펴 전투 능력을 상당 부분 와해시켰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휴전에 합의했지만 레바논 남부에서는 병력 철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딴 공습에 헤즈볼라는 휴전을 지키겠지만 이스라엘에 저항할 정당한 권리는 유지할 것이라며 모종의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이상 함께했던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 피해를 당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 한편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안성기 씨는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성시경 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가족같이 지냈던 전 매니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전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흘 전 성시경 씨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성시경 씨 전 매니저가 재직 중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성시경 씨와 관련된 공연, 방송, 광고, 행사 등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매니저는 유튜브와 방송에도 함께 출연해 대중의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 폭로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시경 씨 공연 스태프 A씨는 사흘 전 SNS를 통해 해당 매니저의 행적을 폭로한 게시물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A씨는 해당 매니저가 암표를 단속한다는 명목 하에 스태프들에게 지급되던 초대권을 반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 매니저가 VIP 티켓을 빼돌려 부인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폭로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은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전해진 바로는 성시경 씨가 이 전 매니저를 굉장히 많이 믿고 맡겼던 것 같은데 자신을 믿어주는 그 애정을 그야말로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시경 씨는 또 별도로 입장을 밝혔죠. 네,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전했는데요. 최근 몇 개월이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며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은 물론 목소리까지 많이 상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연말 무대에 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정된 유튜브 콘텐츠 역시 한 주 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성시경 씨를 향해 팬들은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안타까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안성기 씨의 근황이 전해졌죠? 네, 역시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배우 박중훈 씨가 사흘 전 에세이 출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성기 씨의 근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박중훈 씨는 현재 안성기 씨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며 개인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배우는 40년 동안 4편의 영화를 함께한 사이인데요. 이날 박중훈 씨는 아주 슬프다며 먹먹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성기 씨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에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여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적 같은 쾌차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배우 이시영 씨의 둘째 출산 소식이 있네요. 네,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틀 전이죠. 이시영 씨는 자신의 SNS에 딸의 사진을 올리며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시영 씨는 앞서 지난 3월 남편과 이혼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후 7월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당시 이시영 씨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겠다라고 밝혔고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으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시영 씨의 나홀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 생명 탄생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뮤지컬 배우 김준영 씨는 모든 작품에서 하차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흥업소 출입 등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뮤지컬 배우 김준영 씨가 출연 중인 뮤지컬 라흐마니노프와 연극 아마데우스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준영 씨는 자신의 SNS에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해당 영수증에는 여성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서 유흥업소 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배우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으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0시간 만에 재차 입장문을 내고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준영 씨 본인은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서 팬들의 분노 섞인 반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계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극장가는 후속편 작품들이 대거 선보인다고요? 네, 기대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 연말 극장가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후속작들이 일제히 출격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속편 전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다음 주 개봉을 앞둔 케이퍼 무비 Now You See Me 3를 시작으로 뮤지컬 영화 위키드의 속편 위키드 포 굿, 그리고 9년 만에 돌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주토피아 2가 매주 한 주 간격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전 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아바타의 세 번째 작품인 아바타 불과제가 공개를 확정지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모두 전작의 성공으로 강력한 IP 파워를 입증했던 만큼 올 연말에는 각기 다른 장르와 매력으로 무장한 4편의 영화가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초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요. 네, 쌀쌀한 늦가을 날씨 속에 스모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할 걸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먼지뿐 아니라 안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이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6도, 대전과 대구, 전주 모두 8도선을 보이며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늦은 오후부터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전남 해안에 밤부터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는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 반짝 추워지겠지만 금세 기온이 오르며 수능일은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YTN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기 질이 안 좋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쓰고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